이제 보면 국가 얘기를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지금 이 텍스트를 칭할 때 국가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국가라고 그냥 하는 것. 을 사용할 때 이렇게 표상하는 이미지가 있죠. 국가는 뭐 어쨌든 정부 기구가 있고 그 이 정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사회,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런 행정부 이런 느낌을 훨씬 더 강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국가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플라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석의 대상이나 이 언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요것이 과연 우리가 떠올리는 그 국가냐고 하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요 국가의 원제는 폴리테이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폴리스들인 거죠. 폴리테이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폴리스들의 형태를 이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가장 이상적인 폴리스의 형태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폴리스와 국가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또 우리가 물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폴리스는, 어, 어원 자체가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성벽. 이건 뭐냐? 음, 고대 그리스에, 특히나 아테네나 테베나 코린토스나 스파르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폴리스는 지금 우리 관념에서 생각했을 때는 도시보다는 커. 그런데 국가보다는 좀 작아. 요 정도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고 지역에, 그러니까 시족 중심, 여러 시족들이 연맹으로 묶여 있는 어떤 하나의 공동적인, 마을보다 훨씬 큰 단위의 어떤 공동적인 정부 형태? 이런 거를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네이션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래서 요 폴리스가 그런 거라는 이미지를 갖고서 이 아주 유명한 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되게 유명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교과서 같은 데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 원문에는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형태의 폴리스를 꾸려서 이 자기들 나름의 이 정치체를 만들어내는 동물이다. 이런 식의 함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고대의 폴리스는 그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일단 왜냐하면 씨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어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스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설명하면서 씨족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럼 이 씨족은 뭐였냐 하면 데모입니다. 민주주의가 영어로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데모스의 힘이죠. 이거 뭐야? 씨족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표상하고 있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표상했을 때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이 주권 행사를 통해서 어떤 대표를 뽑고 요런 식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씨족들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맞고 그러니까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됐던 데모스는 사실은 씨족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여러 씨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스였었어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지금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이 국가라는 책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정체의 문제예요. 정치 체제, 정치의 체제. 이 폴리스를 꾸려가는 정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일단은 기본 주제 중에 하나고 부제로 달려 있는 게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것과 이 정의 문제를 지금 결합시켜서 논의를 하려고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정체라는 것, 정치 체제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구축될 수 있고 어떤 게 그 정치 체제의 올바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추적하는 게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 이야기의 중심 부분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요것보다 조금 더 메타적인 수준에서 심층적으로 들어오면 그 정치 체제의 정의를 묻는 이유는 보다 큰 몸체, 신체의 정의를 물음으로써 보다 작은 인간 각각의 정의에 관한 걸로 유비적으로 이항할 수 있다고 플라톤은 구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윤리적인 정의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플라톤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쌍으로 물어지고 있는 물음이다라고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걸 이제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텍스트라는 거고.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국가를 읽을 때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철학책을 읽을 때는 일단 어떤 어떤 표정이 되냐면,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너무 어려워갖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아주 줄줄줄줄 빽빽하게 차 있는 글자를 어떻게든 해독하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철학책을 읽을 때 취하는 태도죠. 국가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철학책이기도 하지만 이야기거든요. 스토리입니다. 아, 이 스토리. 소크라테스라는 플라톤이 아주 좋아했고 당대의 여러 젊은이들이 엄청난 존경을 보냈었던 이 철학자가 항구 도시로 벤디스 여신 축제를 보러 왔다가 그 동네 지역 청년들에게 붙잡혀갖고 선생님 우리한테도 가르침을 주세요 해갖고 그 청년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고 이 대화 속에서 여러 파도, 그러니까 대화의 파도를 겪고 그 파도를 타 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를 정의하는 이 일련의 큰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서술의 형식이. 그러니까 요걸 읽을 때도 그래서 막 심각하게 이 철학책을 읽는 것 같은 접근보다는 이야기를 일단은 이야기 자체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요 감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소설을 읽을 때도 요 소설의 설정 속으로 흠뻑 빠져들기까지 약간 학습 곡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요것도 좀 그런 감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롯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음, 1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1권 안에 이 책 전체를 이끌어갈 주요한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전체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떡밥이 1권 안에 계속 던져져요. 그것들을 그래서 조금 유심히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떡밥을 플라톤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뒤에 가고 잘 회수하는지 요것도 아주 중요한 독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거를 좀 읽어낼 수 있도록 그 점을 조금 집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거의 좀 이야기를 읽는 마음으로 약간 가볍게 좀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이제 1권을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숙제로 1권하고 2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권, 2권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법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 내용을 알고 1권, 2권을 읽으면 훨씬 재밌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일단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선생님들이 국가를 딱 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소크라테스가 벤디스 여신 축제를 보러 필레보스 항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필레보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를 이렇게 보면 제가 그 그리스하고 지중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아테네 지역에 거기 전부 콕 찍혀 있죠, 문서에 보면. 그리고 아테네에서 요렇게 조금 더 길게 이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 아테네 반도가. 이게 그 반도가, 요 이오니아 반도가 나와 있는데, 요 반도의 끄트머리쯤에 있는 게 필레보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도 해안인데 이것보다 더 내려간 해안이죠. 어. 그래서 뭐냐 하면, 그래서
실제 그리스어 원문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헬라어는 어순이 없어요. 쓰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게 앞으로 나오는 어순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단어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려갔다 필레보스 항으로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는 이 모티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이 내려가는 모티브가 왜 중요하냐면,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철학자는 플라톤의 철학 안에서 철학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저 천상계에 있는 이데아를 보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위에 있죠. 아테네에 있던,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필레보스로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에서 지금 현실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필레보스로 왔다라는 게. 요 점이 되게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리고 요 철학자가 다시 상승하려고 하죠. 올라가려고 해요. 이데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잡혀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모티브예요. 플라톤이 여기서도 지금 설정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는 위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요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 이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필레보스 항구에 큰 무기 공장을 운영했었던 케팔로스라고 하는 외국인 상인이죠. 외국인 무기상의 아들인 폴레마르코스와 그 친구들이라는 일당입니다. 얘들이 잡아요. 근데 이 폴레마르코스는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인물이거든요. 어떤 식의 죽음을 맞냐면 이 폴레마르코스는 민주파예요.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당대의 아테네, 지금 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배경은 이를테면 언제냐 하면 대략 한 기원전 430년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죠. 이때는 아테네가 이 아테네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황금기를 겪고 있던 시기예요. 극 속의 이 배경은. 매우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막 페르시아 물리치고 페르시아 물리친 직후에 이 다른 여러 폴리스들에서 이 우리가 계속 페르시아를 이 가장 아테네의 최남단 항구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배 타고 오는 걸 막고 있으니 보호비를 우리한테 내놔라 해갖고 아테네 전체에 부도 엄청 넘치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그 뭐야 보호비를 받고 아테네가 자기 폴리스에 성벽을 두르고 막 하는 이런 여러 다른 폴리스들을 도발하는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 시기 직후에 이게 언제냐 하면 제가 여기다 써놨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이 기원전 431년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은 기원전 432년입니다. 대략 한 1, 2년 차이로 최전성기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요 아주 아슬아슬한 시점이 지금 극 속의 이제 배경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이때 스파르타가 아테네한테 이깁니다. 이겨서 아테네의 민주정을 스파르타가 싹 갈아엎고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30인의 참주정이라고 부르는 과두정치 체제를 만들어요. 요 과두정치 체제 하에서 폴레마르코스가 죽습니다. 잡혀가서. 민주파들을. 이제 아테네의 민주정을 지지하는 민주파 인사들을 거의 학살에 가깝게 숙청하거든요. 이 30인의 참주정, 괴뢰정보 사람들이. 그냥 친스파르타파죠. 죽여요. 다 죽여. 콜레마르코스가 어디서 체포되냐? 요 국가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요 케팔로스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파 인사였던 아까 폴레마르코스가 체포되는 그 공간 안에서 올바름에 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국가는. 예. 그리고 요 필레보스라는 하는 요 항구가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공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30인의 참주정이 지금 아테네의 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요 30인의 참주정이 1년 갑니다. 1년 있다가 다시 민주파한테 쫓겨나거든요. 근데 막 숙청이 일어나니까 원래 아테네에 있던 민주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으로 튀겠죠. 배 타고 다 도망을 가요. 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재집결해서 이 과두적 놈들을 몰아내는데 재집결하는 장소가 바로 이 필레보스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필레보스에서 민주파가 재집결해갖고 아테네로 진격해서 아테네에 있는 30인의 참주정을 몰아내고 아테네에서 민주정체를 회복해요. 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 민주정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민주정체 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크라테스를 처형합니다. 민주정체 사람들이, 민주파들이.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30인의 참주정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스파르타로 아예 망명을 해버린 알키비아데스 같은 박쥐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야. 소크라테스가 기소된 항목 중에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이거 되게 유명하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주파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본보기 삼아서 처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 지금 필레보스와 케팔로스의 집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이 묘한 극적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설정상에서. 여기서 민주파를 지지했었던 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 이 폴레마르코스 이런 양반들이 서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상당수는 죽거나 유폐되거나 막 이런 결말들을 맞았고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참주정이 아니라 민주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이제 이 구도 속에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탁 넣고 보면은 이권에 있는 내용을 또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단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이권에서 뭘 묻냐? 올바르게 사는 건 손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글라우콘이 묻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소크라테스한테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이겠어요? 지금 플라톤이 글라우콘의 입을 빌려갖고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정의롭게 살았는데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고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이 대사가 매우 절절한 대사예요,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제자 플라톤이 이 지금 소크라테스를 극 속에 등장시켜 갖고 자기가 묻고 싶었던 거를 묻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걸 알고 나서 고 이권의 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게 훨씬 더 생생하게 들어오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요 필레보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지금 지도를 제대로 구하지를 못했고 지금 현대 지도를 끼워놨는데 제가 혹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요 시절에 이 뭐야 그 그리스 지도 그 폴리스들이 나와 있는 지도를 찾아보고 이걸 뭐 외국의 사이트라도 봐가지고 한번 잘 찾아갖고 그거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스파르타의 위치, 아테네의 위치, 아테네를 둘러싸고 있는 요 다른 폴리스들의 위치, 요런 것들은 조금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요 필레보스와 케팔로스의 집, 그리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요 설정 자체가, 배치 자체가 플라톤이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이야기에 밑밥을 쭉 깔아내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케팔로스 할아버지가 되게 부자거든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데 이 사람은 뭘로 돈을 벌었냐? 방패 장사로 돈을 벌었습니다. 방패 제작과 방패 판매를 갖고 벌었어요. 근데 무기상이 무기상이죠. 이 사람은 무기상은 언제 돈을 가장 많이 벌겠습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질 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여기서 한번 또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집이 정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가장 큰 부가 들어오는 집이야. 거기서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설정들인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설정들이 지금 이 1권과 2권 안에 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려온 철학자가 잡혔다. 그리고 이걸 잡은 사람이 민주 정체를 지지했던 폴레 마르코스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 요 1권 앞부분에 나오는 매우 이 재밌는 대사들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은데 우리 이길 생각이랑은 하지 마세요.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1권에. 이게 민주파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 대사를 통해서. 얘네가 민주파를 지지했던 애들이야. 이걸. 그거 보세요. 설정을 요렇게 깔아놨는데, 지금 이 극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기원전 430년대란 말이죠. 그리고 요거를 실제 읽고 있는 아테네인들의 시점은 기원전 370년대예요. 그러니까 약 한 5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있고 요런 설정이 깔려 있는 요 시기 이후에 50년 후에 사람들이 읽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5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대 아테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다 남아 있어요. 얘가 어떤 애였고, 뭘 하다가 죽었고, 뭘 했던 애고, 어느 집안 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기억에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대 아테네인들이 요 텍스트를 볼 때의 감각은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페이크 다큐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겁니다. 그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형태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요 작품 안에 등장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이 감정 같은 게, 보편적인 감정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플라톤은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예. 그 점을 염두에 잘 두시고.